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저출산 대책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과 소아과 응급실 부족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처리와 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둘러싼 공방 등 현안마다 맞서고 있는 여야 대치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점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책임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도 재연됐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물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는 한시적인 특임 부서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라는 문제만 각 부처에서 이걸 떼가지고 그 부처의 기능이 정말 잘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인사검증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변경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인사 실패는 1차,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가 됐고 견제와 균형, 원칙 무너졌다. 이 제도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성패는 초격차를 이끌 우수 인재 확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밖에 최대 주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이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강민지 기자와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치 전국 속에서 이뤄진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서로 기싸움과 주도권 싸움이 예상됐는데 역시나 이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요. 여당은 정부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잇단 실언 논란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3일 첫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한 총리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 혹은 숙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비유적 표현이었던 듯한데요. 오늘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는 민주당의 질의에 이 절대로 아니라고 답하는 해프닝도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독도가 우리 땅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 순간적인 좀 실수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돌덩이 발언 직후라서 좀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중 가장 큰 화두는 그 한일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이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첫날 대정부 질문부터 마지막 질의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윤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켜 세웠고 야당은 이번 한일 정상은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 손을 내밈으로써 가해자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 총리는 우리 정부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주도 검증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단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우리 측 전문가의 입회를 강조했었는데요. 한 총리가 현 정부도 한국의 독자적 검증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의미 있는 답변을 밝힌 겁니다. 네, 또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현안 문제가 참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했는데요. 이러면서 이 충돌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의무 매수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통계 자료 신뢰성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의 타당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형식과 내용의 문제로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 생산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매수해주는데 누가 농지를 조정하냐며 반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는 동안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차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발언 한 번에 들어보시죠.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 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네, 듣고 오신 대로 여야 반응 팽팽한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갈등의 추가 확산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그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다음 주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 의원들의 난상 토론과 정치개혁 특위 그리고 초당적 개혁 모임 등에서 의견 조율 활동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해질 예정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4월 말 최종 의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인 만큼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 직회부된 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추진했던 간호법의 경우엔 이 김진표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방송법과 이 노조법 2, 3조, 일명 노란봉투법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 여당은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입법 추진하고 일명 쌍특검도 갈등 뇌관이 될 전망인데요. 50억 클럽 특검법이 현재 법사위 법안 소위에 회부돼 이번 주 중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까지 연달아 추진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에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14일 교육위를 중심으로 열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와 지난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도 이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4월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한 달이 되겠군요. 강민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인재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됐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국회 첨단 전략 산업특위.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반드시 성과를 가져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이런 우리 기업, 반도체 기업 전략 산업에 대한 위기감, 불안감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이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넓게 좀 경영의 그런 그 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제한의 폭을 더 늘려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당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 기업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첨단 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R&D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인재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람은 지역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먼저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최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역에 대한 배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대학이 육성이 되고 좋은 학생들이 지방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4학년 R&D가 결실이 돼서 기술 개발로 가서 그게 현실화 생산으로 이어지는데 지방은 지금 R&D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부와 함께 비수도권 우선 정책을 중점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산자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 의지는 변함없고 육성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4호 재보궐선거가 전국 9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전주을이 24%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수와 창녕광역의원 투표율은 50%를 넘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 종료 즉시 개표가 진행됩니다.
여야가 각각 민생 행보를 펼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응급의료시설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 엄정 조치. 둘째, 피해 학생 우선 보호. 셋째, 교사의 교육적 해결. 넷째,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이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초기 단계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과 진료까지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급대 출동과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할 계획이고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을 비롯해 중증 응급의료센터 근무 요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금융지원 대책을 챙겼습니다. 입법 간담회를 연 이 대표는 대출과 부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개혁도 시사했습니다.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단은 도쿄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주민과 면담, 특파원 기자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기부대 양이어 부족분과 사회 간접자본 SOC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은 내일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수상구조법상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호삼 전남대 교수가 공청회 주재 발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해양구조 활동 중 42%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갑 의원도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관련법에 따라 지위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고 있는데 민간해양구조대 관련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국회 경내에서 국회 개방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통 문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톡톡 행사를 시작으로 남성 4중창 그룹 라프엠 콘서트, e스포츠 친선 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국회 대 사과하라입니다. 지난 3일이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했죠. 이를 두고 야당에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한 것이냐면서 반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돌덩이 발언을 놓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한 총리를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한 총리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발언을 두고 진위를 비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시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며 한 총리를 감쌌습니다. 이 한 총리는 돌덩이 표현은 피해자와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라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입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논의했다고 밝혔죠. 조 최고위원 발언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쌀밥 대책으로 밥 한 공기도 먹기, 다 먹기. 굳이 다 먹기. 정말입니다. 정말 한강 부기가 발상해서 뭐라고 풀어보고 못하겠어요. 허은하 의원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민생 해법이냐며 비판하는가 하면 조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농민들 억장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다음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밥 꼭꼭 씹어먹기 운동을 내놓을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에 대한 진위를 왜곡했다면서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이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민생법안 1호로 삼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1호로 삼은 상황이죠. 각자의 1호가 돼버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하락 대책과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거대 야당의 이제 강행 처리돼 대통령이 거부권의 연속 행사냐 이런 그 충돌이 계속되면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권 흐름이 이어질지 그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민주당이 그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근데 이 재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가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오늘 그 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6석, 17석 정도만 있으면 그 여당의 이탈표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제 상정, 거기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것인지 먼저 두 분의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성범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3분의 2, 다시 200명 정도가 일단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양국관리법 제 기억에 맞다면 169였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넘어가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네. 결국은 농민을 위한 농심을 우리는 최대한 반영해서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정직한 태도라면 차라리 제2법을 예를 들어서 좀 현실적인 안으로 양국관리법을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좀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눈에 똑 띄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좋겠냐는 지점도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농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챙기고 생색을 많이 내 법안을 통과시키기 노력하는데 그 여당의 반대로 지금 이제 부딪혀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국민들한테 좀 특히 알리겠다. 지역의 그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재투표를 하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의 친한 무소속 의원들 플러스 정의당 이렇게 하면 한 180표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농어촌 출신 의원들, 국힘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표수가 200표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 200표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다시 또 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탈표를 일단 보여주잖아요. 네. 국힘당 쪽에 이탈표를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국힘당 안에서도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최초에는 그것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했지만은 찬성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재투표가 부결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그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단순히 식량 안보다 뭐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방 소멸, 농촌 소멸 그리고 250만에 이르는 농업 인구들 어필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봐서 이 문제를 일단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리게 하는 데는 이번에 충분하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2법을 하든 아니면은 정부가 레토릭으로만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말로만 하지 않는 진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든 이번에 하여튼 충분하게 좋은 계기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재투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찬성으로 이제 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2번 거부권 행사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나눌 그 이야기 오늘 그 화제의 키워드가 단연 그 국민의힘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두 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밥 한 공기였습니다. 밥 한 공기 이제 다 먹기 운동을 펼쳐보겠다 했는데 그 역시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한 그 대안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희화화 발언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많이 퍼서 먹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 그릇을 펐으면 어차피 그게 다 밥 한 공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맡고 있는 그 민생 119의 첫 번째 과제가 또 이제 섬에 물 보내기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김재원, 태영호 뭐 의원에 이어서 이게 또 다른 그 잇따른 설화가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남의 집일입니다만은
잘못 뽑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인 걸로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런 걸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그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게 지금 뭐 금방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특종 뉴스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조수진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언론계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권에 와가지고 상식을 어디다 반납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실망스러웠고요.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설화를 하는데 설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이 김재원 의원처럼 셀프 징계를 하고 이러는데 셀프 징계로 될까? 이건 당에서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또 다른 설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김기현 그 신임 대표의 그 좀 리더십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지금 윤리위 구성도 못 하고 있고 윤리위도 지금 임기가 한 6개월 남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시기에 물론 지휘부가 바뀌고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 낸다고 그러지만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그 연속성을 생각한다면은 임기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 반려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반려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조수진 의원은 뭐 저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인데 당내 당직이 채공이다 보니까 벌써 커져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저것은 뭐 진지한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네.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뭐 밥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아주 줄어가지고 56kg, 1인당 쌀 소비량이. 네. 옛날에는 80kg, 120kg 더 이상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덜 먹고 있죠. 육류나 뭐 수산물하고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건 대안이 못 돼. 대안을 좀 더 찾는다면 이런 데 못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양곡관리법이 이게 잘못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결과적으로 쌀에 너무 농정이 집중되면서 예산 편중이 타작물에게는 전파가 안 되고 쌀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농민들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다 사준다 그러다 가격도 안정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자꾸 쌀을 더 선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기계화 가장 잘 된 게 쌀이고 나머지는 보리, 콩, 밀 이런 것은 농사 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면 사실은 타작물로도 더 농사 짓기 쉽도록 또는 네. 비슷한 면적이라면 쌀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쌀 많이 먹자 하니까 옛날에 뭐 우유 많이 먹자 우유는 사실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저런 것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대안이 못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여당 내에서 일단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어떻게 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을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도 안전과 이제 국민들 먹거리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요. 정치권이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일본 대사관을 이제 찾아갔는데요. 이제 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고요. 내일은 또 일본으로 2박 3일 동안 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도쿄 전력을 이제 항의 방문을 하고 했지만 일본 한일 의원 연맹 의원들과는 이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방문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설왕설래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 약속이 없이 가기 때문에 방일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가서 아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아마 제야에 있는 사람들 정도하고 인근 주민들 면담은 회동을 하고 오겠죠. 그러나 하나
효과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 그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사이에 쭉 해온 게 양 미덥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외교인데 이렇게 의원들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의원들이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는 해봄직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그 집권 여당에서 이 관련해서 좀 뭐 국민들한테 속 시원한 좀 대안을 뭔가 이렇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기관에 관련한 이제 자료 결과들을 보면 그 안에 실제 내용들은 일본 연구 단체들이 연구했던 결과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냐 하면 이런 옆 동네에서 저런 사고가 텄을 때 몇 년, 십몇 년이 흘러서 하겠다고 하면 국제기관의 평가를 객관성 있게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는 유일하게 IAEA라는 국제원자력 기구다. 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옆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이 가장 급선무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자, 정보를 공유해라. 우리도 참여해달라. 우리도 현장을 점검하겠다 내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정도가 최대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로 무슨 가서 연구를 한다? 뭐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좀 명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정의용 장관이 나와서 국회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네. IAEA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이란 의원연맹 대표단하고 만났을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안하다. 그런데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남는 문제는 그럼 뭐냐? IAEA가 하는 자리에 우리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는 아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한국에 들어올 일 없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다른 태평양 이란 국가들이 후쿠시마산에서 나온 어류를 수입해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고 나서 별일 없으면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그런 시간차는 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참 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간에 이제 강대강을 넘어서 강강강 대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인데요. 대일 외교 그리고 이제 뭐 야당이 이제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여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 여소야대 구도가 이제 내년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야당의 주요 지도부를 아직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협치의 가능성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는 야당 대표인 것은 맞는데요. 네. 그 부분과 정치라는 부분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지금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기대였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왔던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이게 완화되거나 조금 가벼워지거나 이럴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줄줄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 오고 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 끝없는 루프홀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본의 정말 그 통 큰 결단을 하듯이 야당 대표를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온 국민이 잘 아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눈에 비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주 피의자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경제범죄를 넘어선 그런 걸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적어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간의 만남 같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 현실 아니겠느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다른 대표로 교체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표의 성정상 굉장히 통 크게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건데 이제 이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이나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정말 쟁점이 되고 진영 대결적 요소가 있는 방송법이나 또 하나 노랑봉투법 이런 문제를 대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도 과도하게 대통령 보고 하면 도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글쎄 거부권을 행사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느끼신 대로 내년 4월까지는 이 모양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네. 대일 외교에서는 원샷 외교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본 대로 국내 정치에서 특히 여야 관계에서는 원샷 정치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자리에 있는 한은 만남의 성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두 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언짢겠지만 이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 양국관리법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반대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당이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에 의무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강조한 발언이 또 이게 뉴스 영상으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국관리법에 대한 그 여당이나 그 대통령이나 또 야당이나 예전과 또 이게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민생을 또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말들이 조금씩 엇갈렸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까지 된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레토릭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이 해결책은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많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정부의 재량이나 판단에 따른 것을 이번에 이 약 개정안은 의무로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도 이런 법을 농민을 위해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재정당국 기재부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과잉 생산이 기조가에서 유지된다. 또 재정이 너무 소비된다는 이유로 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의무를 이야기한 건지 격리를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때는 흔히 하는 말로 농민표를 농촌 지역에 가서 굉장히 의식했음직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전주를 비롯해서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 9곳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이제 전주을 한 곳이고 나머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9곳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인지고 먼저 식명민 의원님이 또 그 전주 쪽 아니십니까? 아무래도 전주죠. 전주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인정을 해가지고 후보를 내지 않고 공천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지금 두 후보가 나가서 등록을 해서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의 간판을 건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당 후보들이 막 파고드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고 여기에 이제 진보당도 파고들고 국힘당도 파고들고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후보로 아까 제일 앞서 있다고 그래요. 예,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예, 국힘 후보도 들어갑니까? 김경민 후보인가요? 예.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 아무리 투표를 독려를 해도 재보궐선거는 사실 30%대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전북 전주율이 22.4%. 22.4. 네, 그러니까 오후 5시 현재요. 예. 네, 그렇게 봐서 30%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재보궐이거든요. 그건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낮은 투표율에서 조금만 얻으면 당선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아마 투개표 이게 끝날 때까지 오늘 어느 순간까지 봐야 될 거예요. 아주 적은 차이로 누군가가 당선이 되겠죠. 박빙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그 관전 포인트 지역은 역시 그 전주을로. 그렇죠. 예,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는 지역 주민들은 다 무소속이고 정의당, 특히 무소속 가운데서도 저 사람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야. 민주당에서 암묵적으로 미는 사람이야. 왜? 공천을 안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되느냐, 정의당 출신이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성향이 무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는 게 현실적이다. 두 번째는 투표율인데 5시에 22점 얼마라면 23% 6시까지면 23% 넘기도 힘든 거예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오후 5시면 거의 끝난 건가요? 거의 끝나죠. 6시 되면 끝나는 거니까.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그래도 내가 25, 3, 4에서 머물 것 같다. 그래. 이제 반대 창녕 군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 몇 % 넘었잖아요. 53%. 이런 차이는 있다. 군수와 국회의원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호남의 민심 지점, 전주이긴 하지만 이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들 뜨악해하는 호남 민심은 드러나는 게 아니냐. 특히 저 투표율에서 그래 보여요. 뭐 유력 후보를 뭐 점치시는 것 좀 곤란하시죠? 저는 후보를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본다면 아마 전주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무소속이지만 저 민주당에서 밀고 있다. 정의당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 알죠. 지역 주민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볼 부분이 이제 그 총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이제 4월 10일인데요. 1년하고 이제 한 며칠,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역시 선거는 중도층 민심 잡기가 이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강성층 그 리스크를 둘 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가 이제 그 안에 당원 한 8만 명 이상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개딸 강성 지지층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좀 걷어낼 수 있느냐가 또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총선 때 리스크 이거 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 내지는 아주 열혈 지지자들이 많은 게 당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선거 전으로 갈수록 중간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적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결국 먼저 혁신하고 바꾸는 정당이 유리할 거다라는 걸 대전제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이른바 이미 현실화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수도권에서도 해범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무를 관여 안 하지만 지도부 생각은 대통령실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 하나, 그러니까 상대 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두 번째는 경제. 우리 가을 이후에 연말과 내년 봄까지의 경제가 어떻게 과연 흘러갈 것이냐. 경제요?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이 결국 가장 큰 요소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경제인 거죠?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신의원 얘기가 대충 다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하나 보탠다면은 지금 여의도에 사실 제1당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당이 아마 제1당이 될 거예요. 지금 지지층이 현재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파들이 계속해서 아마 양당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도로 말씀하시는 그렇지. 지역의 중도하고 무당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많이 겹치긴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방 얘기한 뭐 상대당 상황,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지금은 외교 문제가 현재는 지금 중요한데 이 외교 문제가 연말 연초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그것도 봐야 되고요. 네. 또 이것이 경제하고 연동이 되겠죠. 근데 하여튼 공천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253개의 지역구, 영남하고 호남은 그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만 수도권 쪽은 공천을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을 내보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공천이 하나의 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자 이제 관건이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실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100만 이상 되는 경기도의 대도시는 거의 다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수원에 5명 뭐 이런 식이라든지 큰 도시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결정적으로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인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또 이제 내년 총선에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회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